여러분, 2025년 10월 평양에서 펼쳐진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아시나요? 김정은 위원장 옆자리에는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총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인 차이치도 함께 방북했죠. 이건 단순한 축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때는 중국 권력 서열 5위가 왔었는데 10년 만에 서열 2위가 직접 온 겁니다. 같은 날 러시아 벨로우소프 국방장관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군사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이미 진행 중인 무기 거래와 파병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북한이 저렇게 환영받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지?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이어갈 힘을 내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북한과 중국의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창 총리의 방북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중 관계를 정상회담 외교에서 제도적 협력 체제로 발전시키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김정은과 시진핑이 만날 때만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총리급, 장관급, 실무급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경제, 군사, 외교를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한미 동맹처럼 제도화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2025년 9월 중국 리창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바라보고 추동하겠다. 이건 외교 용어로 전략적 지지를 약속한 겁니다. 왜 중국은 북한에게 이렇게 공을 들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견제입니다.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하려 합니다. 둘째, 한반도 영향력 유지입니다. 북한이 완전히 러시아 쪽으로 기울면 중국은 한반도에서 발언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 급변 사태 방지입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수백만 명의 난민이 중국으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게 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이후 북중 무역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식량, 원유, 생필품을 제공하고 북한은 중국의 석탄, 철광석, 수산물을 수출합니다. 유엔 제재를 우회하는 회색지대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2024년은 북러 밀월의 해였습니다. 6월 김정은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입니다. 한쪽이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즉각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은 곧바로 실행됐습니다. 북한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1만 300개 이상의 무기,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내용물은 122mm 로켓포, 152mm 포탄, KM-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입니다. 국정원 추산으로 약 1000만 발의 포탄과 수백 기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 명 규모의 병력까지 파견했습니다. 주로 공병대, 후방 지원 부대였지만 일부는 최전선에서 전투에 직접 투입됐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건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이 해외에 군대를 보낸 첫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첨단 군사 기술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기술, 핵잠수함 설계도,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둘째, 첨단 무기 공급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판치르 방공체계, S-400지대공 미사일 같은 최신형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경제적 보상입니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 5만 명을 극동 지역 재건 사업에 투입하고 그 대가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북한에게 엄청난 이득입니다. 유엔 제재로 막혀있던 외화 수입을 러시아가 대신 채워주는 겁니다. 게다가 첨단 기술까지 얻으니 북한의 군사력은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외교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은 아세안 국가들을 향한 남방 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는 베트남, 라오스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북한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왜 아세안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 협력입니다. 베트남과 라오스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개방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북한은 이들로부터 제재 속 경제 성장 노하우를 배우려 합니다. 둘째, 외교적 고립 탈피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은 유엔에서 10표를 행사합니다. 북한이 아세안과 관계를 개선하면 국제 무대에서 발언권이 커집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과거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북한은 베트남에 군사 고문단과 공군 조종사를 보냈습니다.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전 시대에 북한은 라오스의 병원, 학교, 도로를 건설해줬습니다. 이런 역사적 인연을 북한은 지금 다시 활용하려 합니다. 이제 한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북한이 외교 공세를 펼치는 동안 한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미중 갈등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압박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을 중국에 팔지 말라고 합니다. 중국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경제 보복을 각오하라고 경고합니다. 한국 경제는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을까요? 한국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산업이 모두 중국 시장에 의존합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영업을 제한하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합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이 한국을 지키고 있고 한미동맹은 북한 억지력의 핵심입니다. 미국을 저버리면 북한 위협에 혼자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게는 동맹을 중시한다고 말하면서 중국에게는 경제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양자택일 압박은 더 강해질 겁니다. 2019년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한국 관광을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약 1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보복이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양자택일의 선택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 선택을 서두르면 영내 신냉전 구도 형성을 재촉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선택 강제의 압력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국제 무대에서의 고립입니다. 2025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G20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아공이 백인을 역차별하고 반이스라엘 정책을 편다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때문에 출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무산됐다는 겁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은 일본과의 모든 고위급 회담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중일 협력 구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2019년 G20 오사카 정상회의 때는 한국이 미중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그런 역할을 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자외교 무시 경향입니다. 트럼프는 UN, G7, G20 같은 다자 협의체를 불신합니다. 대신 양자 협상을 선호합니다. 이건 한국에게 불리합니다. 한국은 중간 국가로서 다자 협의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자 외교가 약화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과 1대1로 맞서야 합니다. 이건 훨씬 더 불리한 구도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는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계속 악화됐습니다. 2019년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철회했습니다. 2025년 현재 한일 관계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 우익 성향이 강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은 다시 중단될 겁니다. 한일 갈등은 한국 외교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중국을 견제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한일이 싸우면 미국의 전략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게 일본과 타협하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 감정은 어떨까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일본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일본과 타협하면 국내 정치적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움직이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북한은 한일 갈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남조선 괴뢰는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선전하며 한국 정부의 정당성을 공격합니다. 이건 북한에게 유리한 선전 카드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외교력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은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중국에게는 미국 견제의 전초기지, 러시아에게는 무기와 병력 공급원으로서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경제 지원과 군사 기술을 얻었습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전략 외교입니다. 둘째, 북한은 외교 카드를 다각화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아세안 등 여러 방향으로 외교를 펼쳤습니다.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거절하기 힘듭니다. 셋째, 북한은 생존 본능이 강합니다. 북한은 제재와 고립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위기감이 약합니다. 그래서 외교에 소홀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주변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일본과의 역사 갈등을 외교적으로 관리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안보는 미국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다자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G20, APEC, 아세안 3 같은 다자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2028년 G20은 한국에서 열립니다. 이건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셋째, 실용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과 협력하되 중국과도 대화해야 합니다. 넷째,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외교는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국민이 지지해야 외교가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북한이 외교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국이 반드시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 무대에서는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을지 아니면 관객으로 남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